요번에 하는 요 특강 시즌의 요 경제 강의가 좀 여러분들한테 다소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 여기 보면 이제 금전 근육, 머니 머슬이라 그러는데 이게 결국 이제 뭐 뇌 속에 그 무슨 회로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이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시대가 그 뭐 여러분들 맨날 거의 뭐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뭐 열몇 차례 계속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그 제목들이 아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뭐 집값이 올라갔다,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 뭐 엄청난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게 뉴스를 접하실 텐데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게 과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뭐 최대한 쉽게 그 원리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그 다음에 미국 같으면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에요. 뭐 연준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FED 해서 Fed라고도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 거래되는 그 시장에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공급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오늘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또 경제학자들 말고 다른 뭐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 돈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좀 감을 좀 잡으시고 그 뉴스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뭐 그냥 그 이거 뭐 아재 개그 같기도 한데 돈은 돈다 하니까 돌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저쪽 경기도에서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홍보용 자료로 만든 거에서 제가 따왔는데 뭐 요거 무시하더라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저기 강원도의 뭐 탄광촌 같은 그 뭐 시골 조그만 마을이라고 치죠. 돈이 별로 안 도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뭐 그게 좀 풀려가지고 제1번 누군가가 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쩔쩔매던 호텔 주인이 아 이거 침대 하나 좀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만 원 주고 가구점에서 구입해서 침대를 설치했어요. 그럼 10만 원이 일리 가겠죠? 요 돈이 이렇게 가고 2번으로 가고 가구점은 아 돈 생겼으니까 이걸로 좀 치킨 좀 사 먹자 이래서 치킨 가게에다가 10만 원을 또 주문해서 사 먹었어요. 치킨집 주인은 이제 또 10만 원이 생겼으니까 뭐 자기 필요한 뭐 물품들을 옆에 있는 문구점이나 뭐 철물점에서 10만 원어치 구입할 수 있겠죠. 또 10만 원이 일리 지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문구점은 호텔 주인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요. 10만 원. 그래가지고 10만 원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이 한 바퀴 뺑 돌았으니까 다들 장사도 되고 빚도 갚았는데 막판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10만 원을 예약 취소하고 위약금이 없다고 만약 가정하면 기간 내에 뭐 저 호텔에 입실하기 전에 뭐 3, 4일 전에 취소하면은 그 예약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돈은 실제로 빠져나갔는데도 실제로 취소가 됐는데도 이 마을에는 상당한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만큼 유통, 회전,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이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이 전액이 아니고 여기서 뭐
20만 원어치를 뭐 30만 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요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요게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추가로 뭔가 돈을 태워줘가지고 그게 돌게 만들면은 하여튼 이 마을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도움이 되는데 이게 뭐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끊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다 도움이 되겠죠. 뭐 여기 있는 5개뿐만 아니라 10개, 20개로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들 그게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돌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맞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돌아야만 하는 돈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란 책에 보면은 제 10장의 돈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진 챕터가 있는데 1519년에 그 멕시코의 아즈텍을 침략한 스페인 사람 코르테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그 침략했을 때 이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란 금속에 극도의 관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즈텍인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했다. 원주민들이라고 이 노란 금속을 모르지 않았다. 아름답고 가공하기 쉬워서 그것을 사용해 장신구와 조각상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교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아즈텍인들은 뭔가를 사고 싶으면 보통은 코코아 콩이나 피륙을 지불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 노란 금속에 집착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먹을 수도 없고 천을 짤 수도 없으며 너무 물러서 도구나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금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스페인인들에게 묻자 코르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와 내 동료들은 이것을 통해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선 이 노란 금속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뭐죠? 예, 금이죠. 당연히 아시겠고. 그러면 이제 그건 쉽고 요거 제가 그 물음표한 요 마음의 병은 뭘까요? 돈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금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뭐였을까요? 코르테스 일행이 앓고 있었다는 부자 되고 싶은 욕망. 뭐 맞긴 한데 이 역사적 사실에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예? 권력? 빚이었대요. 예, 부채. 빚을 엄청 지고 있었대요. 코르테스 일행이. 예. 그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모험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황금을 엄청 획득해 가지고 빚을 갚아야만 이제 자기는 자유로워지는 거를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코르테스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래요. 또 더 큰 빚을 내 가지고 또 뭔가 또 모험에 나섰다가 좀 불행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얘기 드리면은 이 코르테스 일행이 한 500여 명에 불과했고 아즈텍 사람들은 뭐 수십만 명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쪽 서방 세계에서 보는 평화의 칙사들이다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역을 하자고 그 사람들한테 꼬셔서 속여놓고 그 아즈텍 왕을 싹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황금을 다 가지고 오면 널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사기쳐가지고 황금도 확보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즈텍인들의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또 아즈텍인들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분열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이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아메리카인들이 뭐 자기들도 뭐 이렇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을 뭐 장신구나 이런 데 쓰긴 했지만 사실 이게 금이라는 게 뭐 그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뭐 저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인들은 이 금을 이제 돈으로 화폐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가지고 이제 혈안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지난 일이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살상을 저지르고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조금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면 당시 아메리카가 결정적으로 또 왜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한 90%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서로 면역 체계가 없어서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요즘 뭐 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천연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어쨌거나 당시까지 아메리카인들은 이쪽 아시아나 유럽 대륙이 가지고 있던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철이 없었어요. 쇠가. 그래서 나무칼 이런 걸로 나무로 된 창에다가 석기 그 창 만들어 가지고 찌르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철기가 없는 생활을 했고 또 말도 없었고 소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수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문명이 좀 뒤져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현대에도 이거 이제 맨큐의 경제학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화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 미국인들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음식점에 들어가서 배불리 식사를 한 뒤 이상한 기호와 정부 청사 그림 몇몇 유명한 사람 얼굴이 그려진 초록색 종이 몇 장이나 거래은행의 이름과 예금자의 서명이 담긴 종이 한 장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오늘날 이런 사회적 관행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폐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 식당 주인은 그 화폐를 나중에 제3자에게 지불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제3자는 다음 사람이 장차 그 화폐를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다. 이런 식으로 화폐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식당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는 장래에 이게 중요해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잠시 화폐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하고 싶으면 식당 주인이 원하는 설거지나 세차를 해주든지 요리 비법을 전해주든지 또는 무엇인가 식당 주인에게 당장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거래하려는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동시에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쌍방간 욕구의 일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연하게도 욕구가 딱 맞아 떨어뜨려져야 돼요. 뭐죠? 저 식당 주인은 뭐 어차피 저 세차를 원하지도 않고 설거지할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해줄게 뭐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돈이 없다 그러면은 식당 주인한테 내가 가진 뭐 책을 줄게 그런데 식당 주인은 난 그런 책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대부분 안 맞죠. 어쩌다 맞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쌍방간 욕구의 일치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식당 주인은 다른 사람들도 그 돈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화폐를 받는다. 식당 주인은 손님으로 받은 화폐로 자기 주방장에게 급여를 준다. 주방장은 그 월급으로 아이를 타가소에 보내고 타가소는 또 이 돈으로 교사에게 또 월급을 주겠죠. 이렇게 화폐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생산과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화폐가 이런 욕망의 불일치되는 부분들, 물물 교환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어떤 권한이 되는 거죠. 뭔가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코르테스 일행도 뭐 빚을 갚으려면 아니 나 뭐 말을 잔뜩 줄게 뭐 목재를 잔뜩 줄게 이거보다는 그걸 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을 갖다 주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금을 찾아가려고 혈안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정치 경제 시간에 나오나요? 이제 이런 정도는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폐의 기능을 지금 얘기한 게 이게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어떤 사람들이 서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걸 내가 대신 써야 되는데 그때 화폐가 없으면 교환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화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불 수단, 뭐 매개 수단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회계의 단위. 그래서 가치 측정의 척도. 예를 들면 티셔츠 한 장은 뭐 20달러, 2만 원. 햄버거 하나는 5달러, 그럼 뭐 5천 원 치면 티셔츠 한 장이 햄버거 4개 또는 햄버거 한 개는 티셔츠의 4분의 1이지만 물건값을 이렇게 표시하진 않죠. 예전에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더 저보다 훨씬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에서는 보통 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뭐 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옷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로 뭐는 얼마다라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화폐가 있으면 다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티셔츠 가게 주인과 햄버거 가게 주인은 수십 수백 개 재화의 상대 가격 교환 비율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100개의 재화가 있다 그러면 서로 간에 4,950까지 1,000개라면 49만 9,500까지의 서로 다른 교환 비율이 다 표로 있어야 돼요. 화폐가 없으면.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번과 2번과의 관계, 1번과 3번과의 관계, 1번과 4번과의 관계 이렇게 쭉 하면 몇 개예요? 99개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의 관계 이거 쭉 하면 98개죠. 그럼 99 더하기 98 더하기 97 더하기 96 더하기 이렇게 쭉 더하는 거를 이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열과 조합에 나오는 건데 100가지 조합, 100가지 경우를 2개로 묶으면 이제 4,950개가 나와요. 그걸 쭉 더하면 99, 98, 97, 96 이렇게 쭉쭉쭉쭉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1,000가지가 되면 무려 이만큼이나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뭐 1,000개도 넘겠죠. 각종 뭐 예를 들면 차량이라고 해도 뭐 차량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소나타든 뭐 그랜저를 한 대 사더라도 뭐 그 옵션 붙은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뭐 10가지, 20가지가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수만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교환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럼 어떤 화폐라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교환, 그 가치의 측정 단위가 이건 얼마짜리다, 이건 얼마짜리다가 있어야 이 돈으로 이제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치 측정의 단위다. 이게 소련과 예전에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동구권에서 서로 간에 무역을 할 때 화폐를 안 쓰고 일부 이런 걸 했었대요. 트랙터 한 대는 뭐 예를 들면 소련이 트랙터를 생산하는데 트랙터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헝가리다 그러면은 소련제 트랙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화 경제에서는 달러 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해서 결제하지만 동구권 소련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정했대요. 이렇게 트랙터 한 대는 뭐 예를 들면은 헝가리에서 생산하는 뭐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얼마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해서 했는데 그게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죠. 처음에 좀 하다가 잘 안 됐다 그래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첫째가 교환의 매개 수단, 그 다음에 회계의 단위, 그 가치 측정하는 척도다. 이거 얼마짜리다. 차는 뭐 3천만 원짜리다. 옷은 2만 원짜리다. 햄버거는 5천 원짜리다. 뭐 이런 비타 500은 뭐 1,000원쯤 하나요? 1,000원짜리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공짜로 사고 파는 게 아니 공짜로 주고받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다 이렇게 가격이 안 매겨져 있는 게 거의 없죠. 가격이 매겨져 있는 측정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돈을 안 쓰고 내가 뭐 집에 보관하든가 아니면 은행에 맡기면 나중에 또 쓸 수 있죠. 달아 없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인플레라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엔 내가 100만 원 주고 이걸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이게 110만 원이 되면은 10만큼 못 살 수는 있지만 뭐 이자율이 워낙 요즘 낮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물건으로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옮겨 다니기도 힘들고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이 훨씬 더 가치를 저장하기에 좋은 수단이죠. 또 지금은 뭐 워낙 이자율이 낮은 시대지만 또 이자율이 괜찮았던 시대에는 막 10%씩 줬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돈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벌고 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면은 화폐를 이제 재산이라고 보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화폐 외에 이제 뭐 이자를 주는 채권, 예금이나 주식 같은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한데 어쨌든 화폐도 가치 저장 수단의 하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폐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징인데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그러니까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뭐 이 돈 화폐 자체는 그 자체가 그냥 유동성이 좋은 거잖아요. 항상 내가 언제든지 뭘 살 수 있고 뭘 투자할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다른 그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잘 안 팔릴 때는 가격을 뭐 좀 내려서 깎아서 팔아야 되고 이런 자산에 비해서는 훨씬 유동성이 뛰어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화폐는 유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조금 결함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죠. 특히 최근과 같이 이제 물가보다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에는 요즘 돈 가치가 너무 없잖아. 예전엔 뭐 5억 주면 집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 같으면 9억 10억을 줘야 집을 사니까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요즘에는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